일단 예상으로는 총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형소 기출 이 문제집을 담당하게 된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일단 이 책을 잠시 설명을 하게 되면요, 맨 앞에 쓰여 있긴 한데 우리가 이제 경찰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승진 있죠. 경찰 승진하고 그 다음에 경찰 간부 후보생 경관 그 시험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순수 일경이죠. 일반 경찰 채용 시험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 베이스가 요쪽이에요. 경찰 쪽에 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법원직 있죠. 법원직 것도 14년부터 계속해서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 9급, 즉 검찰 9급, 그 다음에 검찰 7급 이런 것도 실현을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웬만한 거는 반복되는 건 좀 지웠어요.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중에서 겹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왔을 때 세 개의 지문은 앞에서 나왔었다면 한 지문이 안 나왔다면 그건 좀 살리는 방향으로 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기출되었던 지문, 그 지문 등은 거의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제가 A급, B급, C급으로 해가지고 좀 더 구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시간 관계상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음 판에 할 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총 문제가 한 720여 개, 720에서 30여 개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난컨대 여기서 빠져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빠져나갈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저도 계속해서 문제를 또 만들고 양산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이 내용 중에서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중도 중에서 법원직 문제가 아무래도 좀 더 특히 공판 절차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직렬을 공부하시는 특히 경찰 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너무 세부적 내용까지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도중도 중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법원직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 이런 얘기니까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요. 수업 진행은 일단 도중도 중에서 제가 이제 꼭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판서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일단 문제 좀 풀면서 가보도록 하죠. 1페이지에 1번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15년 경감 문제는 65기인데 이런 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긴 합니다. 일단은 특이한 문제니까 읽어보죠. 옳지 않은 거 가. 형사소송법은 한 국가의 정치와 법 문화의 수준, 즉 법치국가성과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규범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자체가 너무 이제 뭐랄까요,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쪽이라면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게 억압하는 쪽일 거예요. 그리고 또 직권주의적 요소 되게 강할 것이고, 하지만 좀 민주사회 이런 쪽이라면 아무래도 당사자의 지위를 좀 더 우위에 두고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좀 더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규범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형법이 정적 법률관계에 관한 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법률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동적 발전적 과정을 규율한 법이다. 이건 우리가 형사소송법 책에 항상 써 있는 거죠. 형법은 정적이지만 형사소송법은 계속 각종의 소송행위를 통해서 일정한 절차를 구성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유무죄 판결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발전적 동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분이 좀 어려운데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실체법인 형법과 목적수단관계에 놓여있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순수한 합목적성 규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합목적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체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일단 수단 방법 이런 거 가리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게 되면 그것만 유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비교돼서 나오는 개념이 법적 안정성,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 그래서 아무리 목적 지향적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신뢰 있죠. 신뢰. 이거를 깨트리는 그런 거는 좀 막자. 이런 게 이제 법적 안정성, 신뢰 원칙인데 우리 헌법에서요, 법치국가 원리는 이 합목적성도 지향하지만 이 법적 안정성도 당연히 지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한 합목적성 규범이다.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치국가 원리 내에서요, 합목적성도 추구하지만 당연히 이 법적 안정성도 추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순수한 이 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에서 보시면 형법이 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띈 법이라면, 그렇죠. 우리가 가장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행위 등을 범죄로 규정한 거예요, 형법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윤리적 색채를 강하게 띠지만
형사소송법은 기술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기술적 색채다. 이런 게 이제 틀린 질문이죠.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자주 등장하는 게 뭐죠? 반드시, 항상, 전적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거의 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생각 좀 해두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가볍게 보세요. 뭐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시험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2번 가서 보시면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게 우리가 형법에서부터 중요시했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이게 실체법과 관련된 형법령에서는 적용이 되지만 어디 부분, 보안처분이라던가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구법을 적용할 것인가는 형소법에서 결국 입법 정책, 즉 입법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면 형사소송법 영역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해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형사소송법 공소시효 관련해서는요, 어떻게 되죠? 장르효만, 즉 소급효는 인정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진정 소급입법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 뭐야? 입법자들이 어쩔 때는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소급효를, 어쩔 때는 소급효를 부정하고 또 반절 정도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입법 정책자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입법자들이. 그래서 입법 정책의 문제 맞고. 그 다음에 2번. 수사 이전 단계를 내사를 하죠. 당연히 뭐 센 기초죠. 우리가 내사, 수사, 공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 내사 단계 우리가 여기를 피내사자, 여기를 피의자. 그런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형사소송법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각종의 권리 보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여기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피내사자에게도 뭐는 인정된다? 접경교통권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뭐는 인정되지 않죠? 당연히 피의자부터 인정되는 진술거부권, 이거는 인정되지 않죠. 요거 좀 하나 알아두죠. 특히 접경교통권. 뒤에서도 아마 문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권리를 피내사자에게도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상의 권리는 수사부터입니다. 수사부터. 예외적으로 접경교통권, 저것만 하나 헌법상의 권리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권주의 형태 아니죠. 지금은 직권주의가 아니라 당사자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주의 형태를 강조한다. 틀렸습니다.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로 인하여 공판 절차가 시작되고 피내사자의 지위가 피의자의 지위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공소제기가 있어 버리면 이게 이제 공판 절차잖아요. 제가 항상 공소제기는 이렇게 했는데, 공소제기가 있으면 피의자에서 뭐로 넘어가죠? 당연히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피고인. 예,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공판 절차 시작되는데 피내사자 지위가 피의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생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요. 항상 등장하게 되는 게 학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인지 물어보게 되는데, 우린 이쪽을 외우세요. 이쪽을 외우시고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걸 막 두 문자 따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20여 개를 외우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이 문제집에 있는 내용 가지고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이제 웬만하면 문제를 그대로 살려놨는데, 물론 많이 지우기도 했어요. 지우긴 했지만 여기 있는 거 외우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고, 그리고 좀 더 가치가 높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막 큰 원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헌법에 있는 거예요. 헌법에. 대표적으로 뭐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영장주의 이런 것들은 다 뭐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이런 거 관련된 거라서 헌법에 있게 돼요. 헌법에. 대신에 이제 좀 잘 외워두셔야 될 게 이 증거법칙 관련해서요. 증거법칙 관련해서 글씨가 자, 우리가요 자백배제 법칙하고 자백 보강 법칙이 있고요. 자백 관련. 그 다음에 위수정이 있고요. 전문 법칙이 있게 되는데 얘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율하고 있고 얘들은 형소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히 좀 여러분이 구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교돼서 잘 나오게 되는 게, 자, 영장 관련해서요. 영장보다는 구속적부 이쪽 가봅시다. 하여튼 뭐, 체포 구속 관련해서, 자, 체포 구속 적부심 제도는 헌법에 있는데,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있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 일명 영장 실질 심사 제도. 이거는 형소법이 형소법. 이런 것들 우선 좀 기억하시고 자, 보면서 이제 설명해 봅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거 몇 개냐 나오네요. 무죄 추정의 원칙. 이건 당연히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 무죄 추정. 그 다음에 이 형사보상 청구권이 의외인데, 이게 제 기억에 몇 공화국 때 들어갔던가? 8차 기원인가 9차 기원 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여하튼 형사보상 청구권도 헌법상입니다. 형사보상 청구권. 그래서 그에 따라서 형사보상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에 없어요. 형소법이 없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걸 이제 구체화한 법이 형사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써놨네. 영장실질심사제도. 이게 구속전 피해자 신문 제도죠.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헌법 사안이 아닌 형사소송법 사안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로 가볼게요. 바에서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요거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꼭 좀 비교하시기 바라겠고, 라를 보시면 에이, 보석 청구 뭐 요 정도는 당연히 형소법상 권리죠. 이런 걸 헌법에 규정해 놓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대원칙, 변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것도 헌법에 당연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 가서 볼까요? 또 2번도 가서 보세요. 형사 절차와 관련 명시적으로 헌법 1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냐면, 그렇죠. 고문 금지. 이런 건 당연히 헌법상이죠. 고문. 그래서 인권 보장을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것도 같이 있고, 그리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요거까지. 그래서 고문 금지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진술 거부 두 가지가 같이 규정돼 있어요. 고문 금지, 진술 거부. 이게 헌법에 돼 있고. 그다음에 니은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 신청에 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죠? 영장주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헌법에서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한 죄를 범하고 도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후 영장주의로서 헌법에서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놓고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란 말 하지 않죠. 어쨌든 현행범인인 경우하고 장기 3년 이상, 이게 긴급 체포 사유잖아요. 이것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장주의와 관련해서 기억하십시오. 대인적 영장주의 관련해서 대인뿐 아니라 대물까지 같이 있죠. 체포구속 압수수색. 그 다음에 디귿도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까도 얘기했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사항입니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선 변호인까지도 헌법에서 같이 규정하고 있어요. 국선 변호인 이것까지. 그래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에서부터 정확하게 이제 실현하더라 그래서 국선 변호인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 그다음 리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구속적부심, 체포 구속적부심은 헌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가서 봅시다. 미음.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 방법에 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이를 유죄로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자, 보면 두 번째 줄까지가 뭐예요?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이게 자백 배제 법칙이죠. 그 다음에 뒤에가 자백 보강 법칙이고, 써있는 것처럼 자백 배제나 자백 보강 법칙은 헌법사항이 맞습니다. 하지만 위수정이나 전문 법칙은 형소법사항이다. 자, 3번도 갑시다. 헌법 12조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 기억.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는 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영장주의예요.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냐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위수증이잖아요. 형사소송법 사안이고. 그 다음에 리을.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야? 마지막 최종 진술, 최종 의견 진술권인데, 이런 것 등을 헌법에 규정했겠어요? 당연히 공판 관련된 형사소송법 사안입니다. 그 다음 미음 또 나오는데 고문금지. 그 다음에
진술 거부 헌법사항입니다. 쉽죠? 계속 가봅시다. 4번.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 늘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구속적부 심사 청구. 맞습니다. 형사부상 청구. 맞습니다. 증거재판. 이거 주의하십시오. 증거재판주의가 왠지 형사소송법, 아니, 헌법상일 것 같기도 한데 아니에요. 증거. 하여튼 증거는 웬만하면 형소법으로 가십시오. 증거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형소로 가시고 자백 배지, 자백 보강만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변금, 이거 형소법 얘기죠. 불이익변경 금지. 그 다음에 위수정도 형소법, 그리고 자백 보강 법칙은 헌법이고요. 점점 감이 오시면 돼요. 요 정도 보면은 거의 빠져나가질 않아. 지금 문제에서. 자, 계속해서 5번도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거. 자,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그러니까 이게 신법이냐, 국법이냐, 뭐 이런 것들. 소급, 이거 적용하냐, 안 하냐, 그런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 입법 내지 혼합주의. 자, 혼합주의가 뭐예요? 국법주의와 신법주의 절충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주의를 채택한 형사소송법 부칙에 하면 항소심이 신법에 하여 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 절차가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 당연히 허용됩니다. 절충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거는 웬만하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이제 바뀐 다음부터는 이제 신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죠. 원칙은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게 누구일 때? 현행범일 때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게 이제 30, 40, 막 이 정도 때부터 아마 그때 엄청난 인권 유린들이 많이 있었다고. 특히 국회의원들가 막 잡아가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국회 관련해서 헌법에다가 이 내용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없다 해서 우리 헌법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4조 1항에서.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 자, 대한민국 영사관이지만 북경이 있대요. 그러면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의 영토에 속함으로 대한민국 영토로서 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4번.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 군속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미합중국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 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재판권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이 사람 딱 판례 하나 있게 되는데 10년 동안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버리고 생활근거지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형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미합중국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 재판권 관련 조항 어떻게 보니까 적용될 수 있다. 잠깐만요.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 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어야 되는데 적용될 수 없다죠. 그렇죠. 이거 틀린 지문이죠. 그래요. 맞습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제가 2번도 그렇죠? 되고 지금 뭡니까?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2번에 제가 말을 잘못했구나. 국회의원이 현행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구속할 수가 지금 없게 되는데 자 잠깐만 한번 지문 보겠습니다. 2번 지문 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속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틀린 지문이죠? 틀린 지문인데 그 다음에 4번도 사실 틀린 지문이고요. 답이 두 개인데? 네, 이 부분도 틀린 지문이네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를 뭐 우리가 적어가면서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일 때는 동의 없이도 체포 구속할 수 있지만 이거 제외하고는 동의 없이는 체포 구속할 수가 없어요. 헌법사항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도 결국은 뭐다? 이 사람이 한미 주둔군 지휘에 관한 협정 이게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법이 적용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형사재판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형사재판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서 이게 지금 틀린 지문입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원래 2번, 4번 둘 다 틀렸네요.
둘 다 틀린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당황스럽네요. 현행범인 경우 제외? 있다. 아마 뒤에서 문제를 좀 잘못했거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자, 6번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헌법에서 형사 절차와 관련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 또 물어보고 있네. 공소장 1번지. 이거는 형사송법도 아니고 규칙이야. 규칙, 형소법, 규칙, 형소규칙 118조 2항에 돼 있죠.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 청구. 헌법사항이고 형사부상 청구. 암미하라 그랬어요. 이게 꼭 아닐 것 같은데 헌법사항 맞고. 사후 영장현 체포. 어쨌든 사후 영장현 체포가 아까 현행범하고 긴급체포 관련해서 헌법에 규정해놨고, 무죄 추정 맞고요. 집중심리 이런 것들은 아니지. 구두변론 이런 것도 소소한 공판 절차잖아. 그다음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권 수사지휘권 이것도 형사송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헌법사항이 아닙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7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 군속이 아까 봅시다. 이 내용이죠.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 가정을 마련, 직장 생활하는 등 생활 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해서 틀린 지문이라고요. 없다요,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합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저질렀는데, 자, 이 부분 특히 문서에 관한 특히 사문서 부분은요. 사문서 부분 우리가 형법에서 형법 얘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요건 지울까? 여기다 쓰면 되겠네. 우리가 형법 5조하고 6조를 비교해 봅니다. 둘 다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적용하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내외 국통 유문인 이렇게 돼 있죠. 유문인. 특히 이 문서하고 인장은 공문서 공인장이라고요. 그리고 6조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5조에 기재한 이외의 범죄. 근데 중요한 게 뒤야, 뒤에. 사실 근데 우리가 뒤에를 안 봤잖아. 범죄 중 이렇게 그냥 외우십시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아, 6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5조에 기재한 이외의 범죄를 범한 자,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 이외의 범죄 중에서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5조에서는 원래 공문서 공인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하면 6조는 5조 이외니까 사문서 사인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우리가 사문서 사인장은 개인적 법익이 아니라 뭐가 되죠?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점 기억합니다. 이게 맨날 형법에서 답이거든요. 기억합니다. 여기서는 재판권이 없다 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만 국한하지 아니하고요.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지는 행위까지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겠죠. 그리고 4번 보면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1심의 증거조사 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혼합주의 얘기를 했잖아. 혼합주의. 그래서 일단 적법하게 국법에 따라 진행된 증거조사는 일단 적법한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뀐 거 이유만 신법 적용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 것. 이건 허용된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아까도 나왔던 지문이고, 자, 어쨌든 이 캐나다 시민권 잘 기억하십시오. 사문서 사인장 나오면 무조건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8번 갑니다. 마지막 헌법 물어봤네요. 기업 자백배제 법칙. 이게 헌법사항 맞아요. 니은 일사부재리. 자, 이거 마지막입니다. 암기하십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비판력 얘기하는 거잖아요. 헌법에서 한번 처벌받았던 자 거듭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자, 니은 해설을 잠깐 보시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면 소급표 금지 원칙 돼 있죠. 죄형 법정주의.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소급입법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 원칙 두 가지 같이 기억하면 되겠다. 헌법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금 아니고 위수증 아니고 형사부상 맞고 증거재판 아니고 자백보강 맞고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권 맞네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일사부재리 하나 잘 외워두십시오.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속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에서 공소제기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공소제기했으니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입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 2호 사유입니다. 2호 사유. 그 다음에 2번 여기 나오네. 중국 북경시. 중국에서 대한민국 영사 갔네. 뭐 어쨌든 중국이야. 중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이 뭐 한 거예요? 아하, 사문서 위조했대. 사문서.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내국 법인의 이거 최신 판례인데 바로 실었군요. 작년 7급에서 나왔구나.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했대요. 자,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 어떻게 돼? 외국인이 외국에서 법인에 대한 횡령을 범했는데 우리나라 법인이잖아. 내국 법인이잖아. 결국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를 저질렀다고요.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제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형,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이게 6조 단서잖아. 6조 단서에 범소집이 있죠. 행위제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조건이나 형, 집행, 면제 사유가 없으면 우리 형법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재한 범죄 중 여기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써야겠네요.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국민 개인적 법익 침해 이렇게 좀 외워둡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법원에 두 개가 한꺼번에 공소제기 있는 상황이에요.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전단의 경합범이니까 동시적 경합범입니다. 관계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 즉 일반 법원에서 관할하는 일반 범죄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사건을 나눠서 군사범죄와 관련된 것은 군사법원에, 일반 범죄와 관련된 것은 일반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최신 판례입니다. 최신 판례 2016년 말이나 17년에 나왔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막바로 시험에 이제 16년에 나왔었던 것 같군요. 그러니까 17년 우리 국가직에서 나왔었겠지. 어쨌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4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사건은 군사범죄, 군사법원 관할. 그 다음에 B 사건은 일반 범죄, 일반 법원 관할이에요. 근데 이게 군사법원에 한꺼번에 공소제기됐다 또는 일반 법원에 한꺼번에 공소제기됐다 그러면 안 돼요. A는 군사법원에, B는 일반 법원에 이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판권